자, 봅시다. 뒤에 솔준아 뒤에 문 좀 따라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동아시아의 15세기 이후를 주름 잡았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과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7세기를 전후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크게 바꿔 놓은 전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전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자, 일단은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각각의 전쟁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전쟁들이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명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 딱 두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의 명나라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의 조선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볼 것이에요. 자, 우선은 명나라의 상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6세기의 명나라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모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대내외적 위기라는 소리예요. 자,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영락제, 롤 모델이 쿠빌라이 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쿠빌라이 칸과 같이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 바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 영락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해 가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막대한 전쟁 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영락제의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몽골을 공격했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공격을 해서 한때 베트남을 지배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명나라가 얻은 것은 딱히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비용으로 인해서 명나라의 국력은 쇠퇴해가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규모 토목공사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자, 명나라 때 영락제가 만든 대표적인 토목공사 우리 배웠어요. 어떤 거 있었나요? 그렇죠.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자금성 같은 것들을 지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국력이 쇠퇴해 가던 중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명예 국력은 더욱더 약화되었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북쪽에서는 몽골의 침입, 남쪽에서는 외부의 침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북로 남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서 있었던 몽골의 침입, 남쪽에 있었던 외부의 침입을 합해서 북로 남외의 침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북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한족의 명나라에 의해서 북쪽 몽골 초원 지역으로 쫓겨났던 이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명예 국력이 점차 쇠퇴해 가게 되자 몽골 초원 지역에서 그 세력을 회복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명나라를 압박하는 모습이 15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15세기에 이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부족의 이름은 오이라트였습니다. 몽골족들 가운데 몽골족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부족의 이름은 오이라트라고 하는 부족 집단이었어요. 자, 이들의 힘이 점차 커가게 되자 명나라는 이들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황제였던 정통제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제압하려 갔습니다만은 토목보라고 하는 곳에서 몽골군에게 크게 패하면서 황제가 인질로 사로잡혔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사건을 일컬어 토목보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명나라가 몽골족을 공격을 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오이라트부라고 하는 이들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진압하러 갔는데 오히려 황제가 패하고 사로잡히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은 몽골족의 경우에는 정통제라고 하는 황제를 인질로 잡고서는 잔뜩 몸값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만은 명나라 쪽에서 아예 새로운 황제를 다시 뽑아버려요. 그래서 정통제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냥 몽골이 풀어줬고요. 나중에 명나라로 돌아와서 이 사람하고 새로 뽑힌 황제 사이에서 누가 진짜 황제냐를 놓고 또 이제 한참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16세기로 가게 되면은 오이라트 부를 제치고 타타르라고 하는 또 다른 몽골의 부족 집단이 몽골족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타타르 부는 알탄칸이라고 하는 사람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알탄칸의 손자가 명나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손자를 잡으려고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일컬어 경술의 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몽골족이 어디까지 왔다고?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의 성문 바로 앞에까지 와서 베이징을 수일 동안 포위하다가 돌아간 사건이 바로 경술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명나라의 수도가 포위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가 뭐 할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그렇죠, 망할 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몽골과의 협상이 무사히 잘 진행이 돼서 망하지 않고 몽골족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차례 사건을 겪으면서 명나라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몽골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명나라가 몽골을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명나라가 몽골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만리장성이 되겠죠. 그죠? 자, 사실 만리장성은 진나라의 실왕제 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당나라 멸망 이후에는 사실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는 알다시피 뭐 요나라든지 금나라라든지 아니면은 몽골족의 원나라와 같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의 화북 지역을 장악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굳이 만리장성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지. 명나라 초기만 해도 명나라가 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만리장성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두 차례의 사건을 겪으면서 명나라가 깨달았다. 무엇을? 우리는 몽골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몽골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다시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진나라의 시황제가 만들었던 때의 것이 아니라 이때 명나라 때 다시 만들어진 만리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가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여행 가서 봤는데 정말 지평선 끝까지 성벽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의 경우에는 뭐랄까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스케일이라 그래야 되나? 대륙의 스케일? 이런 것들 좀 느끼게 하는 장관이었던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북쪽의 몽골의 침입을 막고 또 만리장성을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면서 국력이 더욱더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서 발생했던 왜군은 누구였으며 왜 발생했으며 명나라에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나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단순히 왕조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원나라의 경우에는 직접 정복과 지배를 선호하는 유목민족이었는데 명나라의 경우에는 한족이다 보니까 직접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변 국가와 민족을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면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나라고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때만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 간의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명나라의 경우에는 오직 어떠한 형태로만의 교육을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가 그 나라한테 이 답례품을 하사, 내려주는 형태로만 교육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책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해금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문제는 뭐였냐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그 한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송나라 때부터 중국과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일본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국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일본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고 이것은 일본이 먹고 사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중국과 자유로운 무역이
어려워졌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명나라의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두 가지. 무엇 아니면 무엇? 그렇죠. 명나라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무역을 하는 밀무역이나 아니면 쳐들어가서 그렇죠. 약탈하는 이런 활동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발생한 해적인 외부에 의한 약탈과 침입 그리고 밀무역 이런 것들이 명나라의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구가 발생하게 되는 데에는 일본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일본 내부가 정치적으로 혼란해지다 보니까 자국의 부족한 물자 이런 것들을 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해적이 발생했던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명나라가 실시했던 이 해금 정책이 외부의 발생과 외부의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해적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 드립 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피스를 보고 자란 사람이라서 기껏해야 배 한 척 타고 와서 고무고무 총이나 쏟아 가겠지 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외구의 규모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을 때는 수백 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왔고 인원으로 따지자면 수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수준의 규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명나라의 경우에는 이 외부로 인한 약탈의 피해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데 들어가는 격퇴 비용 같은 것들을 소모하다 보니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해적은 막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려워. 왜 어려울까? 갑자기 군대가 오면 그렇죠. 언제 올 줄 모르고 쳐들어왔다라고 해서 막으러 가면은 이미 배를 타고 도망간 뒤에요. 그죠? 유목민족이랑 마찬가지지. 하지만 유목민족은 그래도 막기가 조금 수월해. 뭘 만들면 되니까? 만리장성. 그렇죠. 병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외부의 경우에는 바다에다가 만리장성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외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많은 숫자의 군대를 해안가에 주둔시켜 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외구의 약탈과 그 격퇴 비용 등으로 인해서 명예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터졌다? 임진왜란이 터졌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명나라가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명나라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중국 왕조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환관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환관의 경우에는 황제 옆에서 수발을 드는 하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황제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커온 친구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 황제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길 때 보통은 외척이나 아니면은 환관들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외척이나 환관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될 경우에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었어.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명나라 때 중기 이후에 황제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관들이 득세,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얻게 되면서 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이것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치가 부패해지게 되면서 명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도 향촌 질서의 해체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명나라를 세웠던 주 원장이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향촌 질서를 확립하였다라는 내용 지지난 시간쯤에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이갑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가 명나라 초기에는 명나라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데 꽤나 효과적인 제도였던 겁니다. 문제는요, 명나라 중기로 가게 되면서 시간이 한 몇백 년 더 지나게 되면서 이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와 명나라 사회 현실이 안 맞게 됐어. 명나라 사회가 많이 변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이갑제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명나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제도로 활용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할 뿐만 아니라 북로 남웨이 침략으로 인해서 나날이 쇠퇴해가고 있었던 명나라의 국력,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러한 상황을 개혁을 하고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나라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 때 수보라는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대충 한 영의정쯤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가 왕자 시절에 그 사람을 직접 가르쳤던 황제의 스승이기도 한 인물이 바로 이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명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개혁하고자 하였느냐? 지금 명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정치가 혼란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쇄신,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북로 남해의 침략 등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재정 확충, 나라의 경제를 개혁을 해서 나라의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추진했던 개혁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법들을 시행을 하느냐? 첫 번째, 고성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을 합니다. 고성법이란 관료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는 법을 일컬어 고성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요. 관리할 때 나라의 관리한테 어떤 일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럼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느냐? 요 일을 언제까지 해라. 요 일을 언제까지 어떤 일 처리하고 언제까지 어떤 일 처리하고 언제까지 어떤 일 처리해라. 각각의 단계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라. 세금을 얼마를 어떻게 걷어서 이 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까지 일을 해서 이걸 2단계까지 완성했고 그리고 요걸 2단계까지 완성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성과를 어떻게 냈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꿨는지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게 하고 그것을 직접 수보였던 장거정이 일일이 검토를 하고 일을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고성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관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꼼꼼하게 하도록 중간에 돈을 빼먹거나 대충 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를 하는 법을 시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성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관리들이 일 제대로 했을까? 열심히 했을까? 네. 뭐 불만들은 많았습니다만은 꼼짝할 수가 없죠. 그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일단은 명나라 역시 농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가치는 땅에서 생산이 됩니다. 세금을 잘 거두려면은 전국의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요거 좀 중요합니다. 1조 편법이라고 하는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1조 편법, 이거 우리 2학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거든요. 1조 편법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1조 편법이란 무엇이냐? 여러 항목의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해서 은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세란 토지세고 정세란 성인 남성 한 명당 부과되는 세금을 정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은 당시에 명나라 사람들이 화폐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금속이 되겠어요. 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조 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요, 명나라의 세금 종류가 무지무지 많았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었어요. 뭐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도 있었고 사람에 매기는 세금도 있었고 선박에 매기는 세금, 소금에 매기는 세금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봄에 내는 세금, 가을에 내는 세금, 뭐 여러 가지 또 세금들이 있었고요. 이 여러 종류의 세금들이 쌀로 내는 것도 있었고 비단으로 내는 것도 있었고 돈으로 내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항목으로 내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세금의 종류도 많고 내야 되는 세금의 형태도 다 제각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기가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하겠죠. 세금 걷기가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잡다한 종류의 많은 세금들을 딱 모아가지고 두 개로 정리한 겁니다. 뭐랑 뭐로? 토지세랑 성인 남성 한 명당 부과되는 정세로 정리를 한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경제적 가치는 땅에서 일하는 성인 남성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이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비단으로 내고 쌀로 내고 뭐 은으로 내고 하던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내겠다고? 은으로 내겠다고. 돈으로 내겠다고. 그러니까 내기가 시원해요. 편해요. 걷기도 편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세금을 내기도 편하고 걷기도 편하게 만든 이 세금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그게 바로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건 어떤 효과를 거둬오느냐? 모든 세금을 다 뭉뚱그려서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느냐? 일단은 성인 남성당 내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고 땅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도 편했고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기도 편하다 보니까 세금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걷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장거적인 개혁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거예요. 관료들의 기강을 확립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세금을 잘 걷게 되면서 나라에 부족했던 돈들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망해가던 명나라가 중흥,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기운이 이 장거정이 수보로 있을 때 어느 정도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후에는 몽골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전쟁 비용을 줄이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더 취하면서 명나라의 국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면은요, 이 장거정의 개혁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는데 장거정은 그런 것들을 매우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개혁을 누가 반대를 했을까? 그렇죠. 명나라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관료와 신사들이 사실은 이러한 장거정의 개혁에 대해서 무지무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명나라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관료와 신사들의 경우에 대부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대지주들이었다라는 거지. 아까 1조 편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장거정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당시 만력제, 사실 유능한 황제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능하고 놀기 좋아하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장거정은 대단히 무서운 스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제가 술 먹고 뻗어서 다음날 못 일어나면 황제의 침실까지 가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반성하시고 반성문 써내세요 라고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황제한테 반성문도 받아냈던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황제도 찍소리 못하는데 관료와 신사들의 반대 따위 가볍게 제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장거정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만력제 만세를 부릅니다. 드디어 내가 마음껏 먹고 놀아도 나보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나해요. 그러면서 정치는 환관들한테 맡겨버리고 먹고 놀고 자기 따로 뒷돈 챙기는데 혈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정치를 놔버리니 그동안 불만이 억눌려 있었던 관료와 신사들의 불만이 빵빵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1조 편법처럼 아주 효과가 뚜렷했던 이러한 개혁들 외에 나머지 개혁들은 거의 대부분 폐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다시 환관들이 부활해서 전횡, 권력을 쥐고 제멋대로 행하게 되면서 명나라의 정치는 다시 혼란해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뭐가 터졌다고요? 임진왜란이 터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명나라의 상황은 어땠다? 안 좋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자,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필기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진도가 급해서 그러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필기를 다 받아 적지 못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네이버 카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천천히 시험 공부하시면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다? 안 좋았다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왜 안 좋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후반에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자,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과정에서 성장했던 개혁 세력인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조선을 세우자는 급진파와 고려를 유지하자라는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급진파 사대부들은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온건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15세기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배운 기억 나나요? 세조 원래는 뭐였죠? 왕자 수양대군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기의 어린 조카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른바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올라서 세조가 된 인물이죠.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여기에서 이 수양대군을 도와서 그를 세조로 만든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계유정난의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조 시기부터 권력을 잡게 되니 그들을 훈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조선 성종 때부터 이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림이라고 부른다. 성종 때부터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을 키워냈으니 그들을 사림이라고 부른다. 갑자기 얘네들은 어디서 나타난 이들이냐? 과거 온건파 사대부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길러냈던 제자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사림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언론기구였던 삼사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런 데다가 배치를 시켜서 훈구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도록 하였죠. 자, 그러다 보니 훈구 역시 살인들을 또다시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훈구들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여러 차례 살인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요. 그 과정에서 살인들이 한 4차례 정도 큰 피해를 입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운 기억나나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들을 숙청하였다.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패비 율씨와 관련된 것들을 삼아서 뭐 살인을 숙청하였다.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 세력으로 떠올랐다가 그가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면 다시 조광조와 함께 여러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뭐 이런 거 배운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살인들은 피해를 입으면서 큰 숙청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16세기로 가게 되면서 살아남고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림이었어. 어떻게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훈구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유정난과 같은 이러한 어떤 긴급한 비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면은 리필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왕이 바뀌는 이런 어떤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없으면 공을 세울 기회가 없으면 리필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에 비해서 살인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리필이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지방에서 공부해서 길러내진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훈구가 점차 그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살인들이 조선에 더 많은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16세기에는 중앙정계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살인의 고향은
지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서 서원이나 향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리학적인 지배 질서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리학적인 지배 질서가 조선 사회에 더욱더 널리 확산되고 뿌리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림들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여러 개의 세력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훈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니 이 훈구들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의 동쪽에 살고 있었고 그들을 온건하게 처벌하는 쪽의 사람들이 주로 서울의 서쪽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을 각각 뭐라고 불렀냐면은 동인과 서인이라고 불렀죠.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16세기부터요. 자, 그러다가 먼저 권력을 잡은 붕당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동인 쪽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동인은 또다시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는 또 뭐 대북, 소북, 청남, 탕남 등등등 수많은 붕당의 여러 갈래들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림 내부의 정치적인 다툼, 정쟁으로 인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뭐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 전쟁이라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네, 이번 시간 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한 페이지 더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1학기 배운 내용들 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미처다 못 쓰신 부분들 있으면 나중에 다운받아가지고 따로 필기를 하시길 바라요. 넘어갈게요. 자, 한편 조선의 국방력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토지를 갖고자 했습니다. 별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양반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자신의 토지를 늘려나갑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간척이나 아니면 원래 농사짓지 못했던 황무지를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개간 같은 것들을 해서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늘려나가기도 합니다. 또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은 그 대신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 대가로 받아가는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양반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토지를 넓혀 나가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반대로 농민들의 경우는 어떠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소유의 토지를 잃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 땅을 갖지 못해서 양반들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양반들 밑에 하인으로 들어가는 노비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소장농들의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지은 것의 한 절반 정도를 땅을 빌린 값 소장료로 양반 지주에게 내야 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거는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민들은 점점 더 몰락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농민들이 백성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들이 나날이 가난해졌으니 당연히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겠죠. 노비는 군대 안 가잖아요. 그죠? 세금도 제대로 못 내다 보니 국가의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 언제 세워졌냐면은 1392년에 세워졌고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요거 연도 정도는 외워두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조선의 건국 13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 14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1592년이에요. 1392, 1492, 1592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군대가 50년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보통 50년이면 한 세대가 교체되는 시간이거든. 다시 말해서 5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실전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북방의 여진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해전 이런 부분적인 전투는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의 대규모의 싸움을 해본 적은 이 2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조선은 평화에 찌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차피 전쟁 일어나지도 않을 거 차라리 세금이라도 좀 더 잘 내게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느냐? 이른바 방군 수포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돼요. 방군 수포제. 방군, 군대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수포, 그 대신에 군포라는 거를 받는 거예요. 자, 조선은 사실 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상품화폐 경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조선 후기 가서야 조금씩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했느냐? 쌀이나 옷감 같은 것들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여기서 옷감을 한자로 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군 수포제는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나라에서 옷감을 받도록 하였다. 돈을 내도록 하였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전쟁 일어나지 않을 거 이 세금이라도 조금 더 세금 수입이라도 조금 더 확보하자라고 했던 게 방군 수포제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거둔 돈을 가지고 군인들을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이 터졌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터졌다? 임진왜란이 터졌다. 200년 이상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군인의 숫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세금 수입도 줄어가고 정치도 사회도 혼란한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 초기에 조선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정리됐나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은 이른바 4대 교린 정책이라고 합니다. 4대 정책은 명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는 정책을 일컬어 4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선진 문물을 수입을 하고 조선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등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나라와 긴밀한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교린 정책은 이웃과 사귄다라는 뜻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북쪽의 여진족들의 침략과 약탈을 막는 것, 남쪽의 외부의 침략과 약탈을 막는 것, 그게 바로 교린 정책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되셨나요? 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의 관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외부의 피해를 막는 것이 그 핵심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려 말 조선 초 한반도 역시 외부의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특히 외부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이 대마도 스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 대마도라고 하는 섬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물건을 교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약탈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력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세종대왕 때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대마도를 토벌하도록 하였다라는 거,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마도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는데 힘으로 제압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 얘네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해낼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는 한 힘으로 제압한다고 한들 또 얘네들이 다시 약탈을 할 게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하는 한편 그들의 무역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해안에 세 군데의 항구를 열어줍니다. 부산포, 내이포, 연포역. 전부 다 경상남도에 있는 부산, 진해, 울산이 되거든요. 자, 요 세 군데의 항구를 열어주어서 대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교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삼포교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2학기 때 또 배울 거예요. 외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의 무역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남해안에 세 군데 항구를 열어주었으니 그것을 삼포무역이라고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외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용된 무역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이었다, 제한된 무역이었다. 그렇죠. 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정하고 제한하는 형태의 제한된 무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역의 규모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지. 자,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외관, 삼포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외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포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본인들이 조선이 일방적인 통제를 하게 되자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요걸 계기로 뭐 비변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만 신경 쓰고 있었다? 외국의 약탈과 피해를 막는 데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군력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임진왜란 초기에 이순신 같은 사람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되었든 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선 수군, 해군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군대가 땅으로 육지로 와서 육지에서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터졌어요?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조선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내용 좀 많았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우리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마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주야 꺼주세요.